자, 오늘은 국왕을 하겠습니다. 국왕의 주제는 개인의 재산 내지는 재산 가치가 지난 100년 동안 크게 변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언지에 대해서 피케티가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 내지는 사유 재산의 가치 내지는 가격이 지난 100년 동안 굉장히 크게 급격하게 변동을 했는데, 그게 가장 크게 변동한 첫 번째 시기는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또 한번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 내지는 하락합니다. 그거가 이제 왜 그랬냐라는 건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이제 변했는지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1920년대에 조금 회복됐다가 1930년대 대공황 때 굉장히 많이 개인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1910년대에 거의 절반 이하로 크게 하락을 합니다. 특히 해외 자산이 중요한 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재산 중에서 해외 자산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었다는 겁니다. 가령 1910년만 하더라도 영국은 개인 재산 중에서 해외에 갖고 있는 재산이 거의 GDP의 2배 정도로 많았고요. 프랑스는 거의 GDP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해외 자산들이 있었거든요. 가령 해외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첫 번째는 물리적 파괴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인의 재산 내지는 재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대량 파괴입니다. 가령 1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일어난 세계대전이었죠. 그때 굉장히 많은 도시와 농촌들이 파괴됐고, 그리고 더 크게 파괴된 거는 2차 세계대전 때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미국 공군과 영국 공군으로부터 엄청난 폭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가령 저 같은 경우에 독일에서 한 10년을 살았는데, 제가 살던 데가 베를린인데요. 베를린 같은 경우에 전체 주택 내지는 빌딩의 70%가 파괴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완전히 파괴됐고요. 그리고 한 30% 정도는 거의 그냥 건물의 절반 정도가 다 망가져가고 쓸모가 없게 됐고요. 그런 일들이 가령 독일만 아니라 독일 옆에 있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독일군이 나중에 철수하면서 조직적으로 기획해가지고 가령 바르샤바 도시 전체를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도 엄청난 파괴를 입었죠. 상대적으로 프랑스는 전쟁 말기에 이 전쟁 무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노르망디에 미군이 상륙한 다음에 프랑스가 한 몇 달 동안 전쟁터가 되면서 많이 파괴됐는데 상대적으로 덜 파괴됐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덜 파괴됐지만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도 이 독일 공군으로부터 폭격을 당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가장 많은 물리적 파괴를 당한 나라는 독일, 그다음에 폴란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전쟁터에 직접 있었던 나라들, 그다음에 유고슬라비아 같은 나라들도 엄청나게 많은 파괴를 입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때 본토 공격을 전혀 안 받았기 때문에 전혀 파괴를 안 당했고, 그런 점에서 이 전쟁 이후에 미국이 독보적으로 이 경제가 회복되는, 말하자면 팍스 아메리카나가 시작되는데 가장 큰 이 혜택을 입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인플레입니다. 여기 나오는 장면이 독일에서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가야 되는지 사진입니다. 빵 하나를 사려면 저렇게 많은 지폐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돈 가치가 떨어졌고요. 여기 왼쪽 사진을 보면은 어린이들이 이 지폐 뭉치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겁니다. 집 짓는 장난을 할 정도로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벌어진 시기가 1920년에서 한 23년 정도 시기이고,
이때 독일이 인플레가 벌어진 이유가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독일이 엄청나게 많은 그 배상금을 이 전승국이었던 프랑스와 영국에 이제 해야 됐었고, 반면에 독일 정부는 그 배상금을 지불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 전쟁 이후에 독일은 많이 일단 파괴됐고요. 공장들이 멈췄고요. 그런 상태에서 세금이 안 들어오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그러면은 국채를 발행해서 민간에 팔아야 되는데, 이 민간이 또 살 만한 그 시장 주체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거를 독일 중앙은행이 사게 되고, 독일 중앙은행은 그럼 무슨 돈으로 그걸 살까요? 결국은 독일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 가지고 사게 되니까 이 독일의 돈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이 그래프인데요. 독일의 그 돈 가치가 얼마나 이 형편없이 이제 떨어지는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1914년에 이제 요 정도였던, 여기는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이제 거꾸로 뒤집은 건데, 그러니까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가령 1914년에 한 5마르크 정도였다면은, 똑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1923년 정도가 되면은, 여기 이게 뭐죠? 100만, 뭐 거의 뭐 그냥 셀 수 없을 정도의 마르크가 필요하네요. 엄청나게 거의, 그러니까 물가가 뭐 10%, 20% 오른 게 아니라, 그리고 1000%, 2000% 오른 게 아니라 거의 뭐 100만 배 정도로 이 돈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이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1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 1억이라는 그 돈의 가치가 3년 만에 거의 10원도 안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독일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갖고 있었던 독일 시민들. 이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전쟁 터지기 직전에 독일 정부가 발행한 1억짜리 국채를 내가 갖고 있었는데, 이게 1923년도가 되니까 1억이 아니라 10원짜리가 돼서 실제로는 뭐 거의 그냥 뭐라 그래,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독일 시민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사실상 날려버리는 이런 사태가 등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통화 증발이라고 일하는데, 이 가장 크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독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약간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개인들은 그 엄청난 재산을 날려버린 건데, 이게 반면에 이제 이익을 본 데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독일 정부. 독일 정부가 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국채를 발행했고, 국채를 발행했다는 거는 국가가 빚을 낸 거죠. 그럼 그 빚을 이제 산 사람들, 일종의 채권자들은 개인들이었는데, 이 개인들은 돈을 잃어버린 거고, 그만큼 독일 정부는 채무가 감소된 거죠. 그만큼 독일 정부는 일종의 이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인플레가 일어날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나는 그런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있지 않은 자산들, 그게 예를 들어서 금이라든가 가령 부동산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기업 주식, 이런 데는 이제 그 기업이 존속하는 한,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런 그 초인플레이션 상태하에서 사람들이 다 예금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소비가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차도 안 팔릴 거고 물건도 안 팔릴 거고 다 그럴 테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이 기간 동안에 망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1920년부터 23년 기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자동차, 가령 벤츠와 다이물러, 원래 벤츠와 다이물러가 다른 회사거든요. 근데 이 두 회사가 다 이 기간 중에 사실상 파산합니다. 파산해가지고 이 원래 창업자였던 벤츠와 그 다이물러 창업자로부터 이제 이 두 사람이 자기 회사를 다 잃어버리고, 채권자였던 은행, 그 도이치방크인데 은행의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벌어져가지고 이 기업들이 사실상 헐값에 매물로 나오는 사태들이 많이 벌어졌고, 물론 이제 1925년 정도가 되면은 이 인플레가 이제 사그라들면서 기업들도 살아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부동산과 기업의 주식 가치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식의 이제 선순환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번의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와 독일이 가장 심했는데 이 두 나라에서 이제 1920년대 초반 정도는 아닌데 상당히 심한 인플레가 진행이 됐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중앙은행이 이 돈을 많이 좀 찍어낸 거죠. 그 과정에서 이 국가 채무가 상당히 줄고 그와 동시에 이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채권이라든가 은행 예금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돈의 가치는 줄어들으니까 좀 가난해진 거고, 거기에 비해서 독일 정부라든가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그 빚의 가치가 주니까 그만큼 국가 재정이 좀 건전해지는 사태가 일어난 거죠. 이 점을 이 피케티 책의 이제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바로 이건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퍼블릭 뎁트라는 게 이제 국가 부채인데요. 1850년부터 2020년까지 한 100년 이상의 이 국가 채무가, 그러니까 GDP 대비입니다. 여기서는 비율인데 이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가 이제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맨 아래 이 오렌지색이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시면은 이 국가 채무 비율이 높지 않았던 나라예요. 전통적으로 한 50%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뭐 한 45%에서 50% 정도 사이가 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고요. 미국이 지금 100%가 넘었거든요. 뭐 지난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많은 빚을 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250%에 육박할 정도로 세계 최고 내지는 그 선진국 중에서 최악인 경우이고요. 근데 아무튼 돌아가자면은 이 미국 정부가 상대적으로 빚이 별로 없는 나라였는데 이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약간 늘었죠, 여기서. 그리고 다시 좀 줄었습니다.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다가 여기 1930년부터 확 늘죠. 대공황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결정적으로 늘어나냐면은 이 2차 세계대전 때, 이때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빚을 미국 정부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완만하게 줄어듭니다. 줄어든다는 건 딴 게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국채는 꾸준히 발행하지만은 그만큼 GDP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제가 빨리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국가가 부채를 지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이 민간인들 내지는 시민들이 더 부유해지고 소득이 늘어난다면은 그만큼 세금이 또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 재정은 건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게 이 전쟁 이후의 미국의 모습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전쟁 이후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미국의 연방정부는 이 당시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했거든요. 물론 그와 동시에 이제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도 치르면서 국가재정이 많이 필요했죠. 한편에서는 이 복지재정, 또 한편에서는 전쟁 재정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굉장히 많은 이 재정이 필요했고, 그거를 위해서 일본은 부자 증세를 꽤 많이 했고요. 근데 모자라는 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갖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이 GDP 대비 국채 비율이 쭉 줄어든 이유가, 왜냐하면은 이 분모에 해당되는 GDP가 계속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대체로 보면은 이제 영국도 좀 약간 영국이 비슷한 나라인 경우인데, 여기 저희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2차 대전 이후에 인플레만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국가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한 50, 70%대에서 한 뭐 지금 170% 정도로 한 100%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줄다가 다시 비슷하게 대공황 이후로 꾸준하게 늘다가 언제 급격하게 느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엄청나게 늘죠.
거의 뭐 그 이전 시기에 거의 한 2배, 3배 정도로 늘었는데, 그럼 나라가 말하자면 프랑스 중앙정부가 엄청난 그 국가 부채, 빚을 짊어졌는데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세상에. 이렇게 빨리 줍니다. 거의 뭐 한 5년 만에 거의 부채 비율이 거의 한 300%가 넘었다가 거의 뭐 한 50% 이하로 확 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이 지난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 정부라든가 뭐 유럽에 있는 정부들이 대체로 다 지난 10년 동안 국가 부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5년 만에 굉장히 줄은 거 아닙니까? 건전재정을 회복을 했는데 이 비결이 뭘까요? 딴 게 아니라 프랑스 정부가 이 당시에 중앙정부를 동원해가지고 이 프랑스의 돈이 프랑이죠. 프랑화를 많이 찍어냈고, 그 과정에서 프랑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 프랑스 정부가 짊어지고 있었던 빚, 예를 들어가지고 100억 원이라는 빚이 있었는데 그 100억 원의 가치 자체가 한 30억 원 정도로 줄어드니까 그만큼 프랑스 정부는 이 빚을 엄청나게 줄인 거고, 반면에 이 프랑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갖고 있었던 이 개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보험사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제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했던 거죠. 거의 똑같은 이제 비슷한 추세로 여기 독일을 보세요. 독일 정부도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엄청나게 국채 비율이 줄어들죠.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거였다라고 피케티가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영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1950년 직전에, 1948년 정도에 선진국 중에서 거의 뭐 최악의 국가 부채를 갖고 있었는데, 하지만 전쟁 이후에 뭐 급격하게 떨어지긴 하지만은 물론 하지만 프랑스라든가 독일에 비해서는 이제 좀 완만하게 좀 떨어집니다. 거의 뭐 한 20년, 30년에 걸쳐 가지고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즉 완만하게 떨어진다라고 또 실제로 피케티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영국이 독일과 프랑스와는 달리 이 고의적인 인플레 정책을 쓰진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원인, 세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의 가치가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졌는지, 특히 지난 100년 동안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피케티가 이제 역사적인 설명을 가하는 게 1920년대부터 이 중앙정부가 부동산 임대료를 규제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딴 게 아니라 1920년대에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정부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1920년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비로소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건설되고요. 그와 동시에 영국 정부, 프랑스 정부, 독일 정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정부, 이런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 정부에서 부동산 임대료, 딴 게 아니라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대다수의 서민들, 그러니까 거의 인구의 90% 정도, 특히 도시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전세라는 조대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이 월세 가격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집주인들은 좋은데 이거를 낼 수 없는 이 서민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책을 보게 되면은 1920년대 초반에 영국의 대도시, 맨체스터라든가 이런 대도시에서 월세를 낼 수 없는 그 세입자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월세 못 내겠다라고 데모하다가 그게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책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했던 게 이게 전쟁 직후거든요. 그 상당수의 그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20대, 30대 청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런 그 사태가 이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막 일어났고, 더군다나 이제 바로 이 가까운 나라였던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크 혁명이 이미 일어났고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뭔가 이 불온한 이제 기운이 돌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주했던 이 영국 정부, 프랑스 정부, 뭐 바이마르 정부, 독일 정부 이런 나라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월세를 정부가 직접 통제합니다. 일종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건데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전월세 가격을 가령 뭐 2년마다 아니라 4년마다 올리게끔 지금 통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릴 경우에도 5% 이상을 올리지 말아라. 이런 제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제도가 이미 100년 전에 이미 유럽에서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들어오면서 이제 예상되는 것처럼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월세를 자기 마음대로 못 올리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의 시세가 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집의 시세라는 것은 월세랑 연동돼 있거든요. 그럼 월세를 못 받는 만큼 가령 뭐 건물주들이 갖고 있는 이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원인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최저임금 제도, 그리고 산별노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이 1920년대, 가령 독일 같은 경우에 바이마르 정부 때 처음으로 1920년대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제도 비슷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33년도에 집권했던 이 루즈벨트 정부가 처음으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다는 건 딴 게 아니라 노동조합이 활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방정부가 최저임금을 적어도 그 이상은 보장하겠다는 걸 약속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임금 인상이 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령 기업체가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임금이 인상되면은 주가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그 기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익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임금 인상되면은 그만큼 기업들의 수익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만큼 배당이 줄 거고, 그리고 주가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처럼 1920년대, 30년대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도입된 이 부동산 내지는 월세 규제 때문에 건물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최저임금 제도, 그리고 노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법제도의 도입,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의 수익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기업의 주식과 채권을 산 사람들의 이 수익이 떨어지니까 이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이 부유층들 중에서 이 건물주라든가 아니면 주식 부자들의 이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피케티가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이게 케인즈 경제학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케인즈가 이 은행의 이자율을 제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 유럽 나라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식민지였던 이 조선도 마찬가지였고요. 은행의 그 대출 이자율도 제한하고, 그리고 은행의 예금 이자도 제한하는 규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규제가 없었는데요. 말하자면 시장에 따라 가지고 은행 이자율이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랬는데, 이거를 중앙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이른바 이제 은행 규제가 제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만큼 은행의 예금 이자가 줄고 그 다음에 이 대출 이자가 줄게 되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익이 많이 안 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반대급부는 뭐였냐면은 은행의 경영이 안정화됩니다. 안정화됐다라는 거는 대공황 같은 그 사태가 안 일어나는 거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거죠. 예금보호법이라는 게 이제 처음 도입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그리고 예금이 안정화되고 은행의 경영이 안정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은, 그와 동시에 예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금융자산의 수익성이 좀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첫째,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됐고요. 두 번째, 주식이라든가 회사채 가격이 하락하게 됐고요. 세 번째, 예금이라든가 이런 보험이라든가 이런 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부유층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대부분 다 건물, 그리고 주식, 회사채, 채권, 예금 이런 것들인데, 이거 전체가 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국가가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락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규제된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게 올바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케인즈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식민지 독립입니다. 가령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면서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주택 그리고 공장들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 그때 일본인들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들 그냥 내놓고. 그리고 이거를 누가 가져갔죠? 우리나라에 진주했던 미군이 이거를 접수합니다. 접수하면서 일본인이 그 당시에 미군의 적국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적국 재산을 미군이 몰수한 겁니다. 강제로, 무상으로. 이거 국유화한 거예요. 국유화하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엄청난 좌파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그 국유화는요, 딴 게 아니라 일본인 재산을 미군이 몰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 실제로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뭔가 국유화라든가 이런 정책과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가장 대규모이고 가장 최초의 국유화를 시행한 데는 바로 미군이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상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